안녕하세요, 허락하드입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도금, 딱딱한 도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딱딱한 도금, 부드러운 도금 하면은 글쎄 여러분들이 도금을 많이 하고 사용을 하지만은 그게 얼만큼 딱딱한지는 잘 알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통상적으로 부드러운 금속을 도금을 하면은 부드럽은 도금이 될 것이고, 또 딱딱한 금속을 갖다 도금을 하면 딱딱한 도금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죠. 이제 보통 연하다고 하면 주석이라면은 통저럼 위에 도금을 하는 주석 도금은 이제 부드러운 도금이 될 것이고, 또 이름 자체가 경질, 아주 하드 크롬 해가지고 크롬 도금을 했을 경우에는 네모머성을 얻는 그런 경질, 딱딱한 도금이 되겠죠. 그래서 경질 크롬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그 유튜브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아는 친구가 어느 과제를 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발표하고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연 니켈 관련된 과제를 갖다 제안을 하고 그 정량적인 목표에서 이제 그 경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아연 니켈을 공법을 갖다 이제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목표치로 한 것들이 한 450 이상 정도 비커스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서는 이제 12%에서 16% 니켈을 갖다 하면 알칼리 아연 니켈에서는 경도가 한 350에서 450 정도가 나오는데, 자, 문제는 그 심사를 하시는 분이 아마 표면 쪽에는 잘 모르고 아마 금속 쪽에서 이제 종사하는 분 같은데, 지금 보통 아연이라는 거 자체가 연한 금속을 해서 비커스를 해서 한 30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도금을 한다고서 350이 나오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을 갖다가 이제 제출을 할 때 이제 도움을 청해 가지고 약간 조언을 해준 게 있어서 이제 오늘 이 유튜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금속 쪽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표면 처리는 잘 모르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이제 거짓말 아닌가 그렇게 반응이 그랬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가지고 글쎄 이해를 하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보시죠. 왼쪽은 지금 그 아연 계통의 그 도금의 경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왼쪽에 이제 주석 아연 도금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틴징크 하는 회사를 갖다가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지 않고요. 디트로이트 AGX라는 데서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고, 보시면 이제 주석 아연 도금이 있고 그다음에 카드뮴, 또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 알칼리 아연 도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연 자체의 경도가 한 30이라고 그러면 알칼리 아연 도금이 좀 비슷하게 되고요. 산성 아연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아연 도금이지만은 이 경도의 차이가 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Y축이 바뀝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0에서 70으로 맥스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600까지 올라가는 것도 되어 있고요. 자, 보면 산성아연 도금 같은 경우 다시 시작해서 왼쪽에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철을 집어넣으면 한 20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연니켈 같은 경우에는 5에서 8% 저니켈, 국내에서 많이 안 쓰는데 그럴 경우 한 350. 그 다음 아연니켈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이론적으로 했을 때 보면 400에서 한 600 가까이가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연의 그 자체 경도 비커스를 했을 때 30보다는 한 20배 정도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고요. 근데 아마 금속학적으로 했을 때는 이거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찾아보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금을 했을 때 금속의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보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X축이 이제 비커스 경도고요.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금속이 납부터 이제 크롬까지 있습니다. 가지고 하얀 것으로 표시된 네모는 야금학적, 예를 들어서 뭐 용해를 해가지고 주조를 했다든지 그런 금속적으로 만든 금속의 이제 경도고요. 그다음 빗살 무늬는 전기적으로 석출된 금속, 그러니까 도금된 금속의 피막의 경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은 도금 표면 처리 여미택 이주성 문은당에서 발간한 책에 있는데요. 막상 보시면 그렇게 크게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표가 있고 짧게 이제 설명이 있어요. 아주 이 책의 원래 원본 이 데이터가 나온 거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1986년에 윌리엄 사프라넥이 쓴 그 The Properties of Electro Deposited Metals and Alloys 핸드북이라는 책인데 제가 뭐 갖고 있거나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존에서 보니까 한 290불 정도 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필요한 책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지금 보기 좋게 빨간 거로 칠한 게 이제 전기도움으로 석출된 그런 금속의 경도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맨 위에 아연이 있고요, 은이 있고 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도금으로 석출된 금속의 경도가 야금학적으로 얻은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밑에 보시면 로듐이나 백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등하게 몇 배 정도가 이제 경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그 야금학적으로도 뭐 주조 말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편차가 되게 큽니다. 분포가. 아주 크롬 같은 경우는 한 400에서 1000까지도 경도를 갖다가 나올 수 있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금속보다 비슷한 그 정도의 영역에서 한 200에서 그다음 600까지 경도가 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죠.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구조, 그 다음에 결함, 불순물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야금학적으로도 어차피 구조가 있고 결함이 들어갈 수 있고 불순물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사프라넥이 니켈 도금의 경도에 미치는 도금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금 피막의 경도는 욕성분, 전류 밀도, 그다음 pH, 욕 온도 등의 그 제작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이제 데이터를 내놨다고 해요.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뭐 다른 논문에서 인용된 거는 봤는데, 니켈 도금의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광택이나 층상 조직, 라멜라의 조직의 인장 강도는 그 주상 또는 섬유 상태 조직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인장 강도 경도가 높은 도금은 결정립이 미세하다. 여기는 보통 야금학적으로는 마찬가지죠. 결정립이 미세하면은 인장 강도가 높고, 결국적으로 이제 그 결국 경도가 높은 거고요. 인장 강도와 배양성 정도에는 그 비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로 되어 있고, 이것도 그냥 일반 금속하고 같은 이론으로 해서 인장 강도의 증가에 따라서 경도는 증가하지만은 연신율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딱딱해지고 부드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는 도금력의 조성이나 전착 조건에 의해 도금 피막 중의 불순물의 양, 그 다음에 전착응력, 결정립경, 그 다음 결정립의 사이즈, 조직 구조가 관계를 한다. 그 다음 합금도금에서는 동일 조성을 갖는 그런 단일 금속에 비해서 도금 조건에 따라서 도금 피막의 특성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도금 조건에 따라서 이 경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금 피막 중의 불순물의 양, 전착응력, 결정립경, 조직 구조가 관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전착 과정을 보시면은 뭐 그림이 복잡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레벨로 생각하면은 그 녹아 있는 그 금속 이온이 우리 소지 서브스트레이트 근방으로 오고, 거기서 이제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3번을 보면 원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표면 확산하고 가지고 표면에서 안정한 위치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6번처럼 보시면 이제 파랗게서 이제 그것들이 자라나면서 우리가 이제 도금 피막이 형성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과정에서는 원자 레벨에서 혼란이 와가지고 이게 딱딱딱 줄을 맞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금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00 여기서 보면 이제 베이컨시 빈자리도 생기고 격자 간에 끼어 들어가는 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디스로케이션 킹크로 해가지고 약간 열이 삐뚤어진 녀석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런 디스토션에 의해서 소성 변형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도금 피막의 경도가 증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금속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성장 과정을 보면 밑에서 예를 들어서 핵 생성하고 성장도 아마 여러분들이 금속 쪽에서 아마 주조에서 많이 하잖아요. 뉴클레이션 앤 그로스에서 그 밸런스에 의해서 조직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보시면 A에 보면은 약간 이게 점처럼 생기죠. 핵이 생성해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모이면서 이제 섬이 되고, C에 보면 섬들이 연결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메꿔지면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전에 아마 설명드렸던 ABS에서도 마찬가지죠. 팔라듐이 흡착이 되고 거기에 화학 니켈이 붙어서 그것들이 섬이 돼서 연결되면서 이제 피막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결정립이 이제 생기는데, 야금학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용해를 해서 냉각을 시키고 그런 것보다 결정립이 작게 됩니다. 빠른 속도에 의해서 이제 원자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하기 때문에 결정립이 작고, 그래서 이제 경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지고 보면은 결정립이 작을수록 피막의 강도는 커집니다. 가지고 웬만하면 아마 재료도 그렇고 도금에서도 그렇고 결정립이 미세한 것들을 선호하죠. 도금 피막의 결정립은 도금의 과전압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류 밀도가 높고, 가지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1번 금속학 퀴즈에서 따왔는데 온도금의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맨 왼쪽이 50A 평방미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시로 하면은 100분의 1이니까 한 0.5A로 걸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이제 3A 퍼 대시당 3A로 했을 때 보면은, 일단은 왼쪽이 보면 알갱이들이 크죠. 그 다음에 점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 첨가제를 넣어서 핵생성을 억제하는 조건, 그 다음 차기온을 넣어서 과전압을 증가시켜서 핵생성 속도를 높이는 조건에서 결정립이 작아집니다. 결정립이 작아진다는 것은 이 결정립 간의 경계가 늘어나겠죠. 결정립계에는 근데 뭐 금속도 마찬가지로 불순물이 여기 끼어 들어가기 쉬운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미세한 것들에서는 경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얻어지는 금속 피막의 결정 구조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금속과하고 비슷합니다. PCC, 그 다음에 FCC, HCP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도금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흡착 원자가 격자로 들어가는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연력학적으로는 그 고온 영역에서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합금 도금에서는 결정화되지 않고 아몰폴스와 그다음 비정질된 그 피막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금하고는 다른 것들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불순물의 혼입이에요. 그래서 도금 피막에는 수소, 수소나물, 물, 흡착이온, 첨가제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어서 양이 그 수 ppm 정도지만은 이게 농도라든지 욕조성, 전착 조건에 따라서는 수백 ppm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금 피막의 전착 반응에서는 부반응으로 수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많은데, 전극 표면에서 발생한 수소의 일부가 도금 피막에 이제 같이 공석을 하고요. 이제 갇히는 거죠, 수소가. 그래서 도금 피막에 들어간 수소는 결정 격자 사이에 진입하고 도금 내부 응력 및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드 형태로서 도금 결함이 된다. 그래서 도금 피막의 수소 혼입량은
크롬이 가장 크고 아연, 철, 니켈 주석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크롬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전류 효율이 낮잖아요. 아연도 뭐 지금 높진 않고 니켈이나 주석 같은 경우는 높은 편인데, 아무튼 수소의 혼입량은 이쪽에서 크롬 쪽이 가장 많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경질 크롬 도금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쓰인 것은 니켈 도금할 때 사카린을 첨가하죠. 여러분들이 사카린을 첨가하지는 않고 1차 광택제가 이제 사카린입니다. 프라이머리 어디티브에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반응을 해서 니켈하고 여기서 나온 설파, 그 사카린에서 나온 설퍼가 NIS로 해서 피막에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사카린 농도에 따른 경도예요. 약간 집어넣었을 때 보면은 0.1g 퍼 리터를 집어넣었을 때도 보면은 비약적으로 경도가 올라가고요. 0.2 정도 올라갔을 때는 맥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경도를 갖다 높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크롬 도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수소가 있겠죠. 수소가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경질 크롬으로 한 그런 실린더로 두고, 왼쪽이 이제 피막 사진입니다. 보면 크랙이 있고요. 워낙 응력이 세기 때문에 도금을 하면서 크랙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허락카데미에서 경질 크롬의 미소 크랙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로 올렸으니까 보시고요. 여기도 처음에 보면은 지금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크롬 같은 경우에는 BCC죠. 채심 입방인데 워낙 빠르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메타스테이블 불안정한 준안정 상태에서 베타크롬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보기 힘든 헥사고날 페이스 센터드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수소가 이제 끼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재결정을 하면서 수소가 빠져나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크랙이 생기는 거고요. 빠져나오지 못한 것들은 일단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제 경도가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왼쪽 그림은 실제로 이제 위에 있는 것들하고 이제 아래에서 이건 이제 EPMA로서 매핑을 한 거예요. 원소들에게 이제 지도를 그린 걸 보면은 처음 도금했을 때 보면은 지금 크롬, 그 다음 수소, 옥시즌, 그 다음 CrO2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400도에서 4시간 열처리를 했을 때에 어떻게 변하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고농도고요. 그 다음에 갈색으로 갈수록 농도가 적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제 수소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보면은 노랗게 돼 있고 아마 크랙도 부분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열 처리를 하고 나서는 수소가 이제 빠져나간 놈들도 있고 남아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모여 있는 부분이 줄어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크롬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수소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물이 들어와서 경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소가 빠져나가면 경도가 떨어지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200도에서 했을 때는 경도가 한 1100에서 1000으로 한 100 정도 떨어지고요. 400도까지 하면 한 800, 그 다음 600도 하면 4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랙이 많은 그런 촉매를 사용하는, 그래서 경질 크롬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 사용하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보면 이제 그 최적이 준다 그러는데, 최적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보통 온도를 올리면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수소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크랙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익성이 떨어지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사용할 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이 들어왔던 아이오니켈 합금 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X선 회절을 하면은 피막 중에서 보통 그런 아이오니켈에서 나오는 그런 합금에서 보통 사용하지 않는 건데, 감마상이라는 게 검출이 됩니다. 보시면은 니켈이 2개 있고 아연이 11개, 이제 금속관 화합물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감마상이 있는 거에서 가장
내익성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익성을 고려했을 때 보통 14에서 한 16% 정도의 아연니켈을 하게 됩니다. 이 감마상이 들어가서 또 경도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일단은 니켈 농도가 올라가면은 경도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감마상이 있어 가지고 경도에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니켈 자체로서 둘이 이제 그 합금이 되면서 니켈의 영향으로도 경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여기를 들면 20%까지 했을 때는 경도가 500까지 올라가지만은 실제로는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내익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아연니켈 합금 도금에서 18%가 넘어가면은 일단 NG입니다. 이상으로 합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연니켈 합금에서는 이런 감마상이라든지 그다음 아연하고 니켈 간의 그런 합금화에 의해서 경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금속들하고 매우 유사한데 그 도금이기 때문에 더 경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경도 값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